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예,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3부가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2009년의 대량 해고는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 등을 갖춰서 정당했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간첩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검찰은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보복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서 일본 변호사들도 폭거라고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라며 한국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공소를 담당한 광주지검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유사 사례가 없는 재판인 만큼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변과 박변이 문을 엽니다. 예, 리변이 안 계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금요일마다 이렇게 지방 재판이? 이제 간변이시다 보니까 네. 간첩 전문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전국 각지. 예, 전국 각지에 있는 간첩들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안동으로 내려가시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가 응원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게요. 마냥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우리 여기 계신 또 박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꼬박꼬박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민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여튼 뭐 이광철 변호사님이 계속 금요일날 재판이 있으시대요. 예. 그죠? 재판이 한 번 금요일날 잡히면 그쵸. 계속해서 그 재판은 금요일날 예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네.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재판부, 화요일 재판부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기를 하거나 뭐 미루거나 하더라도 또 금요일인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한 번 그 금요일에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실 수가 없답니다. 또 우리 그 이광철 변호사님 그 이모 씨 사건, 간첩 사건, 이모 씨 맞죠? 여자분. 맞습니다. 예, 그 사건 그 이모 씨를 또 만나 뵈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오늘 좀 빠듯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저희도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뵙고 있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예, 새벽에. 9시면 새벽이죠. 변호사들에게 9시는 예. 새벽이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박 변호사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것도 그럴 것이 또 안산까지 서울에서 또 출퇴근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여기저기 다니시라고 바쁘셨는데 저한테는 9시는 저도 예, 9시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예. 오늘 또 일정들이 그 세월호 관련해 유가족 분들하고 일정들이 있으시다고요. 예, 아니 뭐 이제는 사실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여기저기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주무부서가 해수부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을 만날 일들이 좀 많아요. 네네.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계속 해수부 공무원이나 장관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는 그런 네.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일정이 있어서 안산에 또 내려가 봐야 돼서 저도 4시 생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 역할이 또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겠네요. 예, 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과거사 위원회라든지 예. 군의민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조언을 많이 주시고 네.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라든지 네. 또는 뭐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경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언을 많이 좀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이고, 그럼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변이 있나에 이렇게 녹음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뵈러 왔다는 거 인정해 주세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예. 우리 리변님 목소리 한번 듣고 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연결을 했습니다. 리변입니다. 해주시죠, 리변님. 네, 리변입니다. 이게 오늘 뭐 생방송도 사실 저 때문에 일정을 못 맞췄고 아침 저 녹음 방송도 제가 일정 때문에 빵꾸를 냈고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또 귀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요. 너른 양해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시고요. 조심해야 될 사건이죠. 최근에. 예. 델리케이트하게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오늘 뭐 그런 일로 내려가신다고요, 지방에.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 사건으로 다시 좀 불이 붙었는데요. 예. 예. 뭐 저는 장경욱 변호사님의 희생양으로 이 사건에 불이 다시 붙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어떻게? 네. 장경욱 변호사님의 희생으로 이 사건에 불이 붙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계신답니다. 네. 예, 훌륭한 장경욱 후보의 변호사님 자세네요. 검찰이 예. 징계 준 거는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이제 오늘 사실 저희가 급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장경욱 변호사님 징계에 사실은 단초가 되었던 네. 탈북 여가첩 이경혜 씨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도 아니죠.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돼 가지고요. 네. 지금 형이 확정돼서 지금 수감 중에 있어요. 형 예. 집행 중에 복역 있어가지고. 중이시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좀 재심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미진하게 다뤄졌던 쟁점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이 왜곡돼서
간첩 사건으로 조작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재심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 오늘 그 재심 준비를 위해서 접견을 위해서 급하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경혜 씨를 만나러 가려고 오늘 오후 방송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그 이광철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이 내려가시는 거죠? 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되셨던 김인숙 변호사님도 같이 가시고요. 네. 그동안 이 사건에는 저하고 장경욱 변호사님, 김인숙 변호사님 그리고 최희준 변호사님하고 천낙궁 변호사님 이렇게 5분이 그동안 이 사건을 계속 해오셨어요. 아유, 정예부대가 함께 하셨네요. 예, 오늘 접견은 김인숙 변호사님하고 최희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국정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재심 준비하고 있다. 네, 재심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저 이경혜 씨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원에서도 꾸준히 뭐 이렇게 이경혜 씨의 뭐 동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네. 뭐 어차피 그동안 저희들이 좀 뭐 이 재심 준비를 좀 조심조심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델리케이트하게 준비를 좀 해온 측면이 있는데 우리 또 국정원이 간첩은 못 잡아도 이제 이런 동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 특사단 왔을 때 롯데호텔에서 그 특사단 노트북 컴퓨터 훔쳐보려다가 예. 들키고 이런 뽀록 나는 그런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간첩도 못 잡고 간첩도 조작하고 뭐 정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국정원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거죠? 듣고 있는 거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사실 소송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건 상대 모르게 해서 불의에 타격을 주고 이런 것도 소송의 묘미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데 사실 변호사님들은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노출을 하고 전략회의마저도 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명장들이십니다. 저는 이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게요. 그거 보니까 뭐 오늘 또 저 이정 변호사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던데 검찰이 뭐 또 수사한다면서요? 뭐 자기네 수사 보고서 또 방송에 노출했다고. 오늘 새벽에 모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뭐 올렸던데요. 아 그렇군요. 참 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여간첩님의 관련된 내용을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방송이 됐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 아마 변호인들이 일부 뭐 내용적인 협조를 했겠죠. 그 이제 뭐 이런 경위가 있다, 뭐 이런 협조를 했었겠죠. 뭐 괘씸했었나 보죠. 그 방송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건은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 그 접견을 내려가고 있는 그 사건은 아니고요. 예. 네, 그 다른 지난번에 왜 그 뭐죠? 뭐 저 거짓말 탐지기 뭐 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다른 탈북 여간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경 변호사님하고 박준영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가뜩이나 징계를 청구한 것 가지고 지금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이 수사 착수 소식도 참 이제는 뭐 분노도 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려나, 진짜 나라골이 어떻게 되려나. 그 공공기관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검찰은 정말 장경 변호사님이 진짜 미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고. 저희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검찰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네. 아니 뭐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한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 박주민 변호사님 뭐 장경 변호사님 곁에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저도 훌륭하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면은 저는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특히 이제 문화일보 같은데 기사 논조를 보니까 대한변협 수뇌부가 민변에 장악됐기 때문에 징계 회부 안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개별 변호사들도 타겟이지만 민변과 대한변협을 의도적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대한변협이 사실상 세월호 국면에서 또 나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천해야 될 그게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조사위원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추천을 이제 하는 역할을 갖게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민변 소속의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기 주저하게 되겠죠.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음. 추천을 안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예. 징계도 안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볼 거라고 스스로 의식하게 의식을, 될 예.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예. 예.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변협도 바라지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이런 사안이 뭐 그동안 징계 사안들은 변호사들이 뭐 수임료를 과다히 혹은 뭐 성공 보수를 미리 받았다든지 어떤 이런 주로 돈과 부정 비리의 문제였는데 네. 이런 변론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을 하니 더군다나 진술거부권을 권유했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하니 참 그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이 건이 뭐 당연히 변협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징계를 한다면 또 변협은 또 얼마나 망신을 당할지 참 이래저래 참 나라꼴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광철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싶은 건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쉽지만 예, 아무튼, 지금 예, 계신 죄송합니다. 곳에서 네. 또 역할들을 해주세요. 잘해주시고 뭐 네네. 징계 당하는 게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시고요. 징계를 위해서 지금 그렇지만 저는 징계당하고 싶지 않아요. 맹렬히 나서고 계신 분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 또 스튜디오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세요. 네. 예, 여러분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이광철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그 아쉬움 조금이나마 달래봤습니다. 저희가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말미에 나눴던 그 민변과 검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판결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간추린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쌍용차 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이 반역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가 그래도 반가운 판결에 내심 안심하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을 했네요. 그러게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낯설 텐데요. 그 고등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을 깨고 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고등법원 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법원 보고 다시 판단하라 할 때는 깨고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법원의 주문에 기속되는 거죠. 얽매이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다른 판단 고등법원에서 그러면 열심히 싸우면 되겠네요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고 해서 뭔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싸워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예, 이미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어제가 그 많은 분들이 SNS에 어제가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는데 그 쌍용차 정말 반가운 판결이 함께였으면 좋겠다. 더 의미 있는 날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판결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그 쌍차 해고 노동자의 얼굴이 지금 아직도 가슴을 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해고 무효 소송을 내신 분들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5년이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5년 동안 25분이 좀 희생이 되셨죠. 그리고 정리해고 되신 분들, 뭐 희망퇴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정리해고 되신 분들이 2,000분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150여 명, 160여 명 되는 분들만의 싸움이 아닌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고등법원의 고심에 찬 그 판단을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실심이 아니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법률적 깼죠. 판단을 법률적 판단을 다르게 하면서 한 건데 예.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에서는 회사가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바람에 이제 2008년도 당시에 단기 순손실이 뻥튀기 됐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위기로 보이게 했다라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맞아요. 그것조차도 지금 대법원은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 경영상 위기였다. 네. 해고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간 건데. 정리해고라는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IMF 무렵인가요? 저도 사실 노동법에 약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정리해고가 되려면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예. 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상의 어떤 긴박한 상황을 탈출을 못할 때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가 그렇죠. 예. 되는 건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당시 이제 쌍용자동차에게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는 둘 다 없었다고 봤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영상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지난번 고등법원에서는 방금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를 조작을 한 거죠. 예. 그 조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예.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 가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동차 A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되면 A라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네. 그 라인이 가치가 0원이 된다라는 식으로 봤던 거예요. 쌍용자동차 그 회계팀들은.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자동차를 생산했던 라인을 조금만 고치면 B라는 자동차를 그렇죠. 생산할 때도 예. 쓸 수 있어요. 그게 현실에 부합한 네, 현실에 판단 부합하고 아닐까요? 항상 예. 그래왔다는 거예요. 네. 쌍용자동차들은 항상 그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자동차의 도색을 위해서 사용하던 공장, 예. 부지와 건물도 0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의도적이라고 많이들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약간 예, 그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해고되신 노동자분들은 그 미래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종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가치가 다 0원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가 현격히 예.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단종이 이제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단종된 이후에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거나 그렇죠. 생산하지 예.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쌍용차는 그러지 않았고 노동자분들의 증언도 예. 단종됐다고 했던 그 차종이 사실은 중국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예. 그래서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생산해야 됐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개발이 완료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도 있었고 그래서 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회계적인 평가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예. 그걸 고등법원이 독자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 서울대 쪽의 전문가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경영팀의 평가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이런 점이 미비하다라고 그 감정인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집어준 거죠. 네. 그래서 고등법원도 그 집어준 것에 따라서 그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어떤 이유는 없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다 했느냐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긴 했지만 뭐 무급 휴직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또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조치인데. 네네. 그래서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가 고등법원 판단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래에 대한 추정, 그러니까 회계 평가를 할 때요.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평가가 다르고 이게 약간 상식에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쌍차가 했던 조치들을 들어가지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개인의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천 명 또는 관련돼 있는 수만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법원이 사실 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하면 사람들이 보는 거는 법관이 누구야, 주심이 누구야 이렇게 네. 보잖아요. 박보영 대법관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 대법관으로 임명되던 당시에는 그냥 다른 판단 없이 무색무취, 무색무취 정도였는데 이런 반동적인 판단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박보영 대법관에게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좀 저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예. 여러 평이 나오던데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낸다든지 예. 하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답답한 건 이거예요. 정리해고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예.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예. 제도거든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인정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때 굉장히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사회적 요구예요.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하게 해준 거예요. 예.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평가들을 보통 하거든요. 정리해고 앞서서. 네. 근데 그 경영평가를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회사들은. 근데 이런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폭이 이 판결을 통해서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의 파장이 더 염려이네요. 그렇죠. 박보영 대법관 잠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판사 경력이 있으신데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그러니까 판사 경력을 마무리하시고 그 제2야로 나오셨죠. 그러니까 네. 변호사로 나오셔서 계속 그 가정 문제와 관련된 법률 관계 소송만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처음 대법원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크게 이제 반골이시던 분은 아니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흔들리며 고민하실 분이진 않겠냐 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판결을 보고 몇 번의 그런 판결을 목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들 하시는 말씀으로 중립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정말 누구 편을 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죠. 네. 정말 제대로 된 중립은 보다 기운 쪽에 정말 뭔가 힘이 필요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중립이라는 거. 그걸 이분의 판결을 통해서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은 사실 중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가 정리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를 굉장히 이제 넓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이 있어요. 제가 쌍차 관련돼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당시 회계 법인들을 상대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고되신 분들 말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되신 분들도 이제 일종의 해고로 보고 해고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봤지만 평가라는 게 굉장히 이제 경영상 판단 평가라는 것도 법률 해석보다 더 폭이 넓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회계적인 어떤 숫자나 어떤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 쪽이 정말 편하게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법인도 신났겠죠 이제. 아니 이 판결이 뭐 중립적 판결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의 이런 보수적인 반동적인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분 나름대로 이제 법리적 해석만 몰두하다 보면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일을 본인이 저지르는 걸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막대한 권한을 본인이 신중하지 못하게 또는 잘못 행사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인지 이분은 과연 알고 계실까? 사실 제가 이렇게 나름 조심스럽듯이 안타깝듯이 얘기하는 건 전 이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은 과연 자기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가는 걸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서 큰 실수를 하신 건지. 저 PD님이 여쭤보신 게 있어요. 이렇게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로 파기환송하는 게 흔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뭐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고등법원에서 그냥 고등법원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주고 감정을 맡긴 거예요. 네. 그 당시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라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대 쪽 교수님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정 보고서까지 내서 그 감정 보고서를 받느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소요했거든요. 그 감정 보고서를 봐서 그 감정 보고서보다 약간 완화된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고등법원이. 항소심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대법원은 사실은 새로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예.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럼 고등법원에서 제출됐던 그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나 이것을 이 대법원 판사님들이 보고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지
막 그렇게 예. 용감하게 하셨다는 거가 되거든요. 아니 예. 사실 저희가 법원에 감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전문가의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어쨌든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감정을 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뭐 이제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규범적 판단을 별도로 판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모든 영역의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도 전문가의 판단은 판사가 그대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항소심 법원이 규범적 판단도 아울러서 본인이 그 감정 결과를 존중을 했다면 상고심 판단이 크게 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 결과와 달리 판단하려면 그에 상응할 정도의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판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추측할 수도 없거든요. 예.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예, 뭐 통상 이런 이제 판결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지금 이 판단에 정말 지금 어루만져야 될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쌍차 해고 문제가 다른 정리해고 사건들도 이제 사회적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5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등지셨어요. 네. 그만큼 이번 그 쌍차의 정리해고는 해고당하신 본인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해고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해고인데 정리해고인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그 5년간 버티시면서 아시잖아요. 대한문 옆에서 천막 치고 예. 그렇게 버티셨던 사실 권영국 변호사님도 그 쌍차 이 천막 그 있던 부분에서 천막이 강제로 철거된 부분에 항의하기 예. 위해서 쌍차 노동자분들하고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하다가 그 연행되시고 기소되시고 또 징계 회부되시고 예. 이렇게 되신 건데 그리고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평택 현장에서 그 무자비한 공권력이 투입되던 그 전쟁터 같았던 그날의 네. 그 영상들 그 장면들을 잊을 수 없는데 그렇죠. 겨우 그 결과로 받았던 게 이런 판결문이라니 정말 분노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전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 및 그의 가족들입니다. 네. 1,000만 명 정도가 노동자라고 하고요. 더 되겠죠.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치면 거의 인구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분들에 대한 그 이해라든지 배려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고 노동자의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정리해고 사건 얼마 전에 콜트콜텍도 사실은 네. 또 막 그 이상하게 또 판결이 막 뒤집어지고 이래서 8년이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런 사건들 자꾸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콜트콜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회사의 주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들고 너무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콜트콜텍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 처음 출발할 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대요. 500만 원짜리로 회사를 시작해서 노동자분들하고 처음에 사주하고 가족처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영을 사주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개척할까 노동자분들을 계속 같이 하고 노동자분들 회사 한번 키워보겠다. 이게 우리 회사니까. 예. 그래서 막 통풍도 안 되는 데서 그 페인트나 이런 거 칠하면서 인체 유독한 그런 거 칠하면서 버티고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 만들려고 막 무수한 노력을 기울이고 같이 고민하고 했는데 회사가 크고 나니까 너희들은 월급 받는 노동자고 난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사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쪽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모든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져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거예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 아니야? 그거 몰랐니? 하실 분도 있고 이 판결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학습된 어떤 경제관념에서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잖아. 이 판결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런
너무 자본 일변도에 그런 경제 교육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면서조차도 뭐 작정을 하고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되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배워온 그러니까 몸에 입고 있는 이런 경제적 틀 자체가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파급을 가져다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관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기 거죠. 위해서는 주주들의 어떤 투자 의욕이나 이런 걸 그렇죠. 북돋아줘야 돼. 회사 주인이라고 하는 예. 주주들이 투자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니까 가급적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규제도 안 해야 되고 주주들에게 판결도 좀 유리하게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알게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재벌 기업들에게 이제 가벼운 형량을 부과하면서 판사들이 항상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택시를 타서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뭐 자동차를 걱정하고 뭐 다 해서 저도 그런 뭐 얘기 듣고 막 걱정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런 판결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광설 늘어놓고 그 회사 재벌 그 소유주에게 굉장히 가벼운 형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커왔고 자기 머릿속엔 그런 경제관념밖에 없는 거죠. 경제 모델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선돼야 될 어떤 제도나 관행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나 판사가 취직이 되잖아요. 또 예,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굉장히 이제 그 원초적인 욕구의 충족이지만 그분들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거죠. 중요하죠. 아니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설마 이렇게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그렇게 그르칠까 싶지만 예 그렇더라고요. 아니 판사나 검사를 인생의 한 방이다. 예. 한 방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판사나 검사라는 그 자체의 무게가 아니죠. 판사 자체는 그냥 하나 수단이니까 언제든지 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또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눈앞에 보이면 버릴 수 있는 거고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사건이든 특히 재벌 관련된 사건이 걸리면 로또 맞은 기분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답답한 사법 현실입니다. 로또 맞은 네. 기분이다. 참. 이게 자꾸 뭐 가지쳐 나갈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의뢰인들이 가끔씩 아니 뭐 검사한테 어떻게 따로 해서 한번 선을 대보면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판사 아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해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의뢰인이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나중에 변호사가 원망이 돼요.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그래서 제가 저랑 상의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조언이랍시고 하는 게 선생님이 사법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진짜 내 인생에 커다란 진짜 로또 같은 어떤 대박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사소한 사건에 친구가 얘기했다고 약간의 이득으로 흔들릴 것 같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언을 줄 때 한편으로는 이 판사의 자존감, 검사의 자존감을 또 지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로또 상황이 오면 흔들린다라는 정보를 또 드린 거죠. 상황이 오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 다 그러시겠어요. 예. 많다는 거지 뭐. 다 그러시겠어요? 많다는 거죠. 예, 다음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전화통화 하는 동안 잠깐 언급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뭐 단독 특종 뭐 이렇게 해서 모 신문사에서 올렸던데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그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를 수사하겠다. 그리고 그 간첩 사건 변호인들을 수사하겠다라고 검찰이 했답니다. 우리 민변 선배님들인데요. 그 거의 같은 분들이 뭐 이미 검찰이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었죠. 같은 분들이 예. 당했습니다. 아이고 참. 뭐 검찰하고 민변이 지금 마치 전면전을 벌이는 것처럼 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징계 요구도 이례적인데다가 또 뭐 수사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징계 청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너무 다루고 싶었는데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했던
그 공개 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같이 못했었어요. 저희 이 일 있자마자 검찰청 앞에서 이제 항의 기자회견도 네. 하고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뭐 장경욱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그리고 김민숙 변호사님 다 오셔서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요. 김민숙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뭐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그 감정이 다 담긴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평소에 굉장히 수려하게 이렇게 발언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 감추시는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사실 뭐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아까 박 변호사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의 국면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우려되긴 하는데 예. 저희가 그 아까 농담 삼아 한 얘기겠지만 그 장경국 변호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고 다시 말해 우리 민변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검찰이 그 사문화된 조문들을 막 뒤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민변이 훌륭한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색깔론이라는 걸로 해왔잖아요. 빨갛다. 네네. 저쪽은 빨갛다. 뭐 이런 공격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민변에는 이 빨갛다는 얘기가 잘 안 먹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활동 방향이라든지 주제도 워낙 네. 다양한 데다가 그리고 뭐 하는 방식이 주어진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되게 합리적인 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빨갛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때도 많은 보수 일간지나 보수 단체들이 뭐 민변을 간변이라고 부르는 색깔론을 시동을 걸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또 무죄도 나오고 관련된 사건에서 그 민변이 옳았다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되고 뭐 국정원 직원들은 다 지금 관련된 재판에서 뭐 징역형이라든지 유죄 판결을 받고 네. 국정원장은 물러나고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 실패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검찰이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색깔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엔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한테는 가장 위크 포인트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그러니까 비전문가 같아 보이고 되려 되게 그 법의 전문가인 만큼 그 법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강도보다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은데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을 아는 놈이 법을 악용하고 악용한다. 남용하고. 예. 그러니까 막 교활해 보이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색깔론을 좀 예.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징계 청구가 있었다라는 기사 자체를 조선일보가 받았잖아요. 네. 그 일면 기사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작품이죠. 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징계 청구했다 해가지고 그냥 뭐 쓱 넘어가고 뭐야 뭔 짓 한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조선일보가 그리고 보수 신분들이 뭐 대대적으로 지금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변의 어떤 다른 선입견을 주는데 일응 성공해 보이기도 했어요. 예, 모르는 분들에게는 지금 언론이 장악된 채로 그런 식으로 접근한 언론들만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렇죠. 민변 변호사들이 너무 막 그런 면이 있나? 좀 악용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예.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로서는 지금 연전연패니까 예. 쟤네들이 정당하게 싸운 게 아니에요. 쟤네들 암기를 그렇지. 썼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흙을 눈에다 뿌렸어요. 뭐 이런 뭐 그런 귀여워라. 얘기를 그 지금 검찰은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변명 겸 상대방에 대한 깎아내리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못한 게 아니라 저쪽이 이상하게 암기를 많이 쓴 거다. 자기 이상한 반성에 놈들이다.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시간에 그렇죠. 정말 그런 수를 쓴 거네요. 그 한번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검찰이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위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은 수사가 되고 그 기소도 되겠죠. 근데 그런 초동 단계를 겪을 수 있는 데가 이제 검찰이기도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기소는 안 되더라도 이게 변호사로서는 좀 너무했다 싶을 때는 변협에 그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법안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기자분들도 많았어요. 네. 왜 이러냐. 근데 비슷한 형태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감사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비위 사실 적발하면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 요구나 네. 이런 걸 해요. 해당 기관에 소속 기관에. 근데 이제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변호사라는 존재의 특성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검찰의 오히려 특성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검찰은 기소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A라는 변호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얘를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결국은 싸운단 말이에요, 둘이. 네. 다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원과 이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이 싸우지 않거든요. 네. 예. 다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누군가 이 변호사든 뭐든 하고 서로 나중에는 싸우는 상대방이 되는데 그 상대방에게 무기한을 더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예. 감사원이나 이런 구조에서는 그냥 무기를 하나만 준 건데 이거는 무기를 2개 들어서 앞에서 이제 법정에서 둘이 싸우면서 뒤에서 이제 대안변협을 통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사실상 이 규정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이런 규정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전면전을 이런 식으로 선포한 한 적이 경우가 없죠. 없었죠. 예. 검찰, 변호사라고 하면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는 나름의 역할도 하고 권한도 주어진 집단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은 이제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관이고 그렇죠. 그에 비춰서 변호사라는 거는 뭐 어떤 뭉쳐진 집단도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집합체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전선을 두고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그 단초를 검찰이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조항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악용을 이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욱 변호사님 등 5분 말고 여기 지금 장경욱, 김인숙 2분은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변호사의 작용을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저는 만약에 이 제도가 존치한다 하더라도 요 경우까지 이제 기소를 해서 다투는 건 몰라도 요 경우까지 징계 요구 권한을 주면은 진짜 이제 수사기관이 그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피고인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변호인의 조력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으로부터 조력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앞으로도 조력받을 누군가가 있다면 이 변호사의 이런 것들이 위법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피의자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게 돼요. 그렇죠. 사실 뭐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법 위반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돈 수수와 관련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기소는 안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이 관련된 비위가 있으니까 변협에서 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얘기한 거는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그렇죠. 제동을 걸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변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기소를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된다면 기소를 하는 걸로 하고 이걸 징계 요구까지 해서 이중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 2부에서 계속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1부 이 정도로 줄이고 조금 잠시 후에 다시 말씀 나눌게요. 2013년 국민라디오 광고 히트 상품 철원 5대쌀이 2014년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조 시간이 길어 기름이 차르르 구수하고 찰진 햅쌀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10kg은 3만 원, 20kg은 6만 원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주문 전화번호는 010-9523-5400번, 010-9523-5400번입니다.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변이 있나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변이고요. 박변님 네, 저는 계십니다. 박변입니다. 리변님 안 계시네요. 리변님 지금 귀한 일 하러 가셨어요. 양해해주고 계시죠? 예, 1부에서 말씀 나누던 우리 민변과 검찰의 대접전. 그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그렇게 그런 탄압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예, 또 접전이라고 하기에도 싫어요. 네. 대등하게 뭔가 싸움의 대상이라고. 참 웃겨. 얘기 계속 해볼게요. 자, 궁극적으로 검찰은 이제 공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되게 걸리적거렸나 봐요. 맞아요. 예, 특히 공안 사건, 뭐 민변이 거의 도맡아 사죠. 돈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유수로 네. 포함해서 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은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예.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로펌에서는 그런 조언도 할 거예요. 아, 변호사 따라가면 오히려 싫어해. 또는 따라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 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수사 자체에 막 관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한테 허락한 건 아니니까 그런 역할은 못하지만 위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한 견제 효과가 있어서 그 수사기관 스스로도 합법적인 수사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이지 않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변호인의 참여권은. 근데 공안 수사 과정에서는 저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안 2부 이번에 지금 수사 착수한다는 그 공안 2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지금은 유학 가 계신 분인데 이건영 검사라고 있어요. 예. 저는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당당히. 이건영 검사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여러 사건에서 계속 마주쳐서 아이 나는 공안 2부가 거래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변호사가 수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나무인이냐면은 그 피의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콱 내리치면서 반말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반말로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책상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를 딱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시면서 반말로.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시시한 변호사긴 하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말로 수사하고 고압적으로 사실 사람만 안 때렸다 보니 책상을 그 정도 강도로 내리치면 폭력이잖아요. 유용력의 행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관여를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관여를 시작하니까 왜 변호사가 수사 참여권을 인정해 줬을 때는 수사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수사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압적인 상태로 지금 피의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이게 내 역할이다 그랬더니 어디에 그런 역할이 나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싸웠던 기억도 있거든요. 공안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이 정권에서는 심었다고 얘기하는 공안부 검사의 인권의식이 그 정도인데 그게 아마 그 사람 기억 속에 머릿속에는 이재정 그 민변 변호사 때문에 내가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물며 뭐 장경욱 변호사님 어느 정도겠어요? 예. 착한 이재정, 시시한 이재정 그 정도인데.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해주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시냐, 진술 거부권 해라라고 옆에서 조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피고인은 사실상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는 대등한 당사자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검사는 엄청난 국가기관이고 피고인은 그냥 개인일 뿐이라서 이 피고인에게 이 균형을 어느 정도라도 좀 맞춰보자. 물론 어렵지만 해서 준 두 가지 무기가 진술 거부권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잖아요. 네. 두 개를 줘서 겨우 좀 맞춰보자 이 정도 아니에요. 겨우 좀. 근데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진술 거부권도 사실상 침해하겠다는 발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님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알렸다.
모릅니다. 매우 쳐라. 이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저 사실 현장에서 바로 느껴요. 그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지난 기일에 그 피고인 신문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피고인 신문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의견을 밝혔고 네. 당사자하고도 동의가 됐던 건이에요. 근데 다음 기일에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변호사님 진술 거부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이 진술 거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두렵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 기사를 보신 거예요. 진술 거부권이 자신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가이드를 준 내가 혹시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법한 걸 수도 있고 네. 이렇다는 의식이 그분한테는 이 보수 언론의 책동질에 그런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진술 거부권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경찰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진술 거부하고 이러면 좀 불리한 것처럼 예. 얘기하면 선처가 가능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진술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만 하면 되고 오히려 그 고지하는 내용이 그게 있잖아요. 네. 진술을 거부한다고 불이익받지 않는다가 돼 있잖아요. 그것조차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고지하도록 예. 돼 있는데 오히려 그거 아니라 진술 거부하면 마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이 자꾸 반대로 이거는- 고지를 해. 예, 이거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문제 삼으려고 자꾸 하고 있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넘어서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애국법, 예, 애국법을 예, 예.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크게 놀랐죠. 애국법 아시겠지만 이제 감청 같은 걸 훨씬 쉽게 만들고 특정한 범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예, 테러 애국법이라고 직후에 만들어진 9.11 테러 직후에. 근데 쉽게 그렇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 엄청나게 논쟁을 거쳐서 만들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법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시비에 걸리고 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따서 좀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감청 같은 경우도 협조 의무를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엊그저께 나왔대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회의할 때.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말자 했을 때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각 통신사마다 감청 설비를 집어넣는 것을 법조항에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감청 설비를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법원에 이제 감청 승인만 받으면 쉽게 그냥 꽂으면 바로 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통신사에게 주자. 통신사 자비로. 네, 자비로. 통신사 자비로.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 네.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생각해낸 건 뭐냐면 그러면 설비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통신사가 무조건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다 넣으면 찾아가서 하면 바로 얘네들이 뭐 갔다부터 안 하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마치 통신 설비, 감청 설비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자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예. 외국에서 그 긁어들인 증거들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외국에서 긁어들인 증거는 사실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법조에서. 그렇죠. 예. 그거 증거 능력을 쉽게 인정하는 식의 내용도 아. 넣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대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들이 그냥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반성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권한을 가지고 가려면 권한을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신뢰부터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네. 근데 반성하기보다는 이번 무죄가 자신들의 미흡함이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민변이 쓰는 암수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국법도 필요하고 감청 협력 의무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버린 마치 주객이 전도돼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검찰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좀 명확히 이제 인식해야 돼. 민변이 밉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중에 역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애국법이 통과됐다. 감청 협조 의무가 도입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남으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에 대한 평가가 뭐가 다르겠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역사의식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은데요. 민변이 정말 법을 유린한다고. 예, 유린한다고. 누가 법을 유린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네. 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그 진술 거부권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떳떳하면 얘기를 해서 더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묵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은연중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의 사람 살면서 하는 대화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본다면 묵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충분히 자기 얘기를 피력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다 두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말에 다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사기관에서 막 얘기하면 그게 녹취가 돼서 재판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약한 문서가 나오고 그건 뭐냐면 막 수사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풀어갑니다. 당신 얘기 이해합니다 하면서 막 풀어가요. 근데 정작 요약이 되는 건 문답형의 몇 장의 문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은 당사자로 하여금 하게끔 하지만 내가 주고받은 얘기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짜집기 된 얘기인데 한참 얘기를 나누던 사람은 그 얘기의 요약본으로 보여가지고 한 적 없는 얘기가 아닌 이상 구성 배례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고 사인을 하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문서로만 보는 사람은 인상이 뭘로 결정되느냐. 어떤 질문 다음에 어떤 답. 그 다음 질문에 어떤 답. 그러니까 구성 배례가 막 틀려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글의 전체의 분위기. 그다음에 대답한 사람의 태도가 막 추측되어지거든요. 전혀 다른 문서가 돼서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광노현 교육감님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 녹화 자료가 법정에 띄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자기가 뭐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연히 영상 녹화 자료를 띄웠는데 띄워보다 보니까 판사님이 뒤늦게 아신 거예요. 아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영상에 나타나는 그런 조서 방식으로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아마 참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술 조서가 그 방식으로 돼 있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질문 이후에 한 10번째 질문으로 질문되어졌던 내용이 첫 번째 질문 바로 뒤에 오므로 해서 수사기관이 마치 뭔가를 의도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수긍한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안 한 말은 아닌데 구성 배례가 달라지면서 얼마나 대화가 왜곡되는지를 재판장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처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겪는 일인데.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네가 한 얘기 맞잖아. 네가 도장도 찍었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딴 말에 이렇게 재판정에서 추궁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실상을 그 판사님도 처음 보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그렇게 불리한 조서의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의도에 의해서 좀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요약본 문서에 대해서 자꾸 부동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염려를 표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통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육성으로 들려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괜히 수사기관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조서 형태로 자기 진술이 법정에 현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묵비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법정 가서 판사가 직접 그렇죠. 자기의 육성을 듣도록 판사 앞에서 화기애애하게 그때는 검사도 마음대로 못 노니까 못 가보니까 판사 앞에서 여기 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 수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뭐 그 수사관이 묻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묵비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권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에 맞서기 위한 거의 유일한 무기예요. 네. 그 유일한 무기를 뺏고 진짜 그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최근에 검찰의 태도인데 굉장히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얘기도 잠시 해볼까요? 그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하고 간첩 사건 변호인. 탐사보던 PD 수첩으로 기억되죠.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님. 2580도 죄송해야죠. 네. 그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그 수사의 근거가 뭐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그 여간첩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강철 변호사님 내려가신 그 건 말고 다른 건. 건. 근데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사 서류가 좀 노출이 됐나 봐요. 수사 네. 기록이.
근데 이제 수사 기록에 남용 금지란 조항이 형사소송법에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모든 수사 기록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수사 기록을 그 당해 소송과 또는 관련된 소송에 사용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좀 해당한다. 기자에게 제공한 게 무슨 어떤 소송 관련된 소송을 위해서 쓰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예. 소문입니다. 그 뭐 형사소송법 266조 16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관련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16조의 3? 예, 16과 이제 16항에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게 예, 266조의 3. 266조의 3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검찰의 판단이 맞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게 그렇죠. 네. 통상 그 공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난 뒤에 재판을 하는 와중에 드러난 증거 기록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많이 공유가 돼서 또 탐사 보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 오히려 또 그 수사기관 쪽에서 또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유가 된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어떤 뭐 사생활 영역도 있는 거고 수사의 어떤 그 밀행성이라든지 또는 공판을 위한 어떤 준비에 저어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공익적 차원에서 그걸 제재할 필요는 있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 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마땅히 그런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저널리스트로서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조항 해석을 그런 데까지 남용이라고 볼 것인가도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노출된 거는 기사로 봐서는 수사 보고서네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진 않았지만 수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정의 증거로 제출된 기록이라면은 당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법률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에 저도 다른 사건들 하면서 기자와 함께 취재하고 함께 여론의 반영이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건들도 있는데 당시 저도 염려가 돼서 이 조항을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아, 이 증거 기록을 기자들에게 보여줘도 되나 라고 해봤던 적이 있는데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노출된 증거 기록 같은 경우는 이 조항 때문에 처벌받고 할 그런 문제는 없겠다 하고 저도 자체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 드러난 대로 수사보고서의 정도라면 이미 또 2심까지 끝난 사건에서 이게 또 장경욱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죠? 의문이지만 장경욱 변호사님이나 그 관련 변호인들을 통해서 전해줬다 손 치더라도 그 기록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미 2심이 완료된 이후에 장경욱 변호사님 비롯한 대리인들이 변호인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게요. 뭐 남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남용 되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땐 찾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 의식 없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뭔가 작심하고 또 계획적으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뭔가 이제 대한변협하고 민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도 좀 보이고 민변 자체에 뭔가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도 좀 보이면서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미흡했다거나 약했던 부분을 커버하고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림수가 있는 일련의 좀 그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지만 어쨌든 뭐 추이를 지켜보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통상 어떤 얘기할 때 그 권위에 호소하는 적 있잖아요. 누구도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보복이라고 얘기했어. 그다음에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인단이
뭐 포커라고 항의했어. 오늘 그 저희 주요 뉴스 간추린 뉴스에 나왔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오사카 변호인단 기본적으로 자유법조단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유법조단이 어떤 법조단인지 압니까? 우리 그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변호했던 일본의 양식 있는 변호사들의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옹호하고 계신다면 이 시국을 그럼 역사는 어떻게 보는 검찰은 걸까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여러분 그렇게 간략히 줄여서 상황을 프리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에요. 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하셔야겠네요. 예, 이재용 변호사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못 오셨지만 이광철 변호사님도 수고하실 거예요. 예,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국 험난하지만 수고하세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